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그러니까 최신 판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벌써 2023년 됐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2021년 판례하고 2022년 판례하고 이렇게 2년분 최신 판례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판례는 재작년에 나온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보셨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숙지가 돼 있는 상태일 텐데, 이제 2022년 판례는 이제 거의 처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신 판례도 우리 출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특히 이제 2022년 판례는 나오면 이제 한 지문 또는 많이 나오면 세 지문 정도? 그 정도 출제될 거니까 2022년 판례, 그러니까 지금 민법이 기본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민법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최신 판례를 좀 이제 뭐 열심히 정리하셔서 쫙쫙 달라붙여갖고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민법이 조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봐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최신 판례 보면은 착착 달라붙거든요. 제자리 가갖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최신 판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제 정리가 막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분량이 오늘은 이제 물권법까지만 나갔는데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이 막판의 시간이 이제 부족할 때는 좀 양이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 그러니까 조금 민법이 잘 안 돼 있다 싶은 분들, 최신 판례가 잘 안 달라붙는다 그러신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2021년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시고 2022년 판례는 그냥 좀 그냥 뭐 눈에 바른다는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잘 안 들어온다고 이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뭐 잘 달라붙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 노리시고 딱 하면 되고, 되셨죠, 그죠? 이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객 전도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21년 판례, 22년 판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출제 교수님들도 진짜 22년에 나온 최신 판례들은 아직 좀 덜 익숙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출제하는데 주저주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한 지문 내지 한 세 지문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2021년 판례를 좀 더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별표도 좀 해놨어요. 그래서 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하얀 별표는 그냥 뭐 한번 읽어는 보자, 그죠? 이런 취지고, 이제 그 검은 별표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짜리, 검은 별표 2개다, 그죠? 검은 별 2개다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또 이제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중요도대로 또 이제 정리를 하시면 시간 절약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서론 요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시간 우리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최신 판례 보시면, 자, 1페이지에 그 권리의 경합 판례 보시면, 이건 뭐 21년 판례인데 일단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재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한다. 청구권 경합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해서 발생하고 권리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존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아랫부분인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목적을 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원인 배상청구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게 소송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소법 가서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390조고 불법행위는 750조고 조문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와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 인정 여부를 각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굵은 것이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재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서
채무불이행도 성립하고 불법행위도 성립했다? 그러면 청구권 경합 상태가 되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게 채무불이행 성립했다고 무조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권 경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뒷부분이 이제 2021년 판례, 최신 판례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이제 그 검은별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뭐 21년 판례인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서 쉽습니다. 대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청구권 경합인데 이제 둘째 줄. 이렇게 청구권 경합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둘째 줄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면책약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계약상 책임에 면책약관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예컨대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불이행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과연 이럴 때 불법행위까지도 요 면책약관이 적용이 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독립별개다 이 취지.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계약상 그게 포인트예요. 계약상의 면책약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약상 면책약관이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 어디까지나 독립별개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사정변경 판례인데, 이제 요거는 21년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존 판례고, 그죠? 그래서 사정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취지. 넘어가시고. 이거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이거 그냥. 읽어는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페이지 가시면 이제 권리남용 판례가 또 이제 2021년에도 나고 이제 22년에도 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나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보시면 자, 꺽쇠 1번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죠,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밑줄 따라오시면 돼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이 제3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뭐 토지 소유자다 이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 그죠? 그러니까 공로인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야, 너는 다니지 말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그죠? 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이 권리남용 얘기인데, 이번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돼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내 땅인데 이게 공로가 돼버린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고요.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그죠? 소유자로서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뒤에 사례가 뭐냐면, 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죠? 공로는 점유 관리를 이제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죠? 일반 도로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제 요 공로를 점유 관리하는데 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야, 이거 내 소유 땅인데 공로로 제공됐으니까 도로를 철거해라. 또는 이 도로의 점유를 이전해라. 또는 통행 금지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남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법질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그죠? 되셨습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취지고. 쉽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하얀 별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2021년 판례인데, 이것도 쉽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밑줄 둘째 줄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우리 신의칙은 뭐야? 구체적 개별적 판단이죠.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것만 이제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요 권리남용 판례 그 손가락 표시 밑에 제가 이제 사례를 갖다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 사례로는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 사례까지 굳이 막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사례까지는 굳이 읽지 마셔라. 그죠? 되셨고.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이제 판례 원문 그대로 이제 판례 문구로 출제하니까 굳이 사례까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겠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에 가셔서,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재밌는 판례고, 이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판례인데, 이거는. 자, 이제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 차고 송금에 의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해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판례가 있죠. 이 판례는 기존 판례가 차고 송금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은행은 아니고 수취은행은 아니고 이제 수취인이다. 그죠? 잘 아시는 판례죠. 그죠? 그래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사례에서는 송금 의뢰인이 일단 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그 계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에게 내가 잘못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게 돈을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차고 송금된 걸 제대로 처리해서 나에게 반환해줘라 그랬고 수취인도 이거는 나한테 잘못 들어온 거니까 나도 뭐 욕심 없다 그냥 은행 네가 알아서 돌려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굳이 그림까지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송금 의뢰인 그다음에 이제 병이 이제 수취인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잘못 보는 거예요. 차고 송금.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이제 수취인이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판례고, 그죠? 잘 아시는 판례고. 이 사례에서는 송금 의뢰인이 이제 은행한테 잘못 송금했으니까 이걸 나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송금 의뢰인은 은행에게 그리고 이제 수취인도 이렇게 승낙을 해줬다. 네가 알아서 돌려줘라. 네가 알아서 잘못 계산된 거니까 네가 계좌 정리 잘 해갖고 네가 통장을 알아서 돌려줘라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 은행이 병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어요. 이제 대출금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1억을 잘못 쏜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돈이 영원 없었는데 이 사람 통장에 지금 1억 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 송금된 걸로 이제 병에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을은 달라고 했고 병도 1억 나한테 잘못 들어온 거니까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서 돌려줘라 그랬는데 이 은행이 돌려주지 않고 갑은행도 병에게 대출금 채권 예컨대 1억이 있으니까 어라 병한테 돈 생겼네 이러고 이걸 갖다가 상계를 해버린다. 당연히 이 상계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추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권리남용이 되냐? 송금 의뢰인에 대한 권리남용. 그래서 1억 원을 돌려주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갑은행이 병에게 채권 있다고 상계해버리면 송금 의뢰인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 의뢰인한테 돌려줄 1억을 은행이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권리남용이 돼요. 이해가시죠? 고맙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굵은 글씨 보세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을 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죠? 이거는 아래 밑줄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에서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남용이 되는데 이게 22년 판례라 요 예외까지는 출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외도 있으니까 좀 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예외가 뭐냐면 그 이제 밑에 이제 5줄인데 요럴 때 이 병에게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병이 0원이었다가 1억이었다는 채권이 또 예금 채권이 생기니까 물론 이제 생긴 게 아니라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1억이라는 잘못 송금 받아갖고 1억이라는 통장에 1억이 찍히니까 이걸 지켜보던 병의 채권자도 재빨리 이걸 또 압류하는 거예요. 해버립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어차피 이 돈은 을에게 못 가요. 왜? 얘가 이제 압류감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갑은행도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왜? 어차피 얘한테 못 가, 이거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외다. 그죠? 예외. 되셨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때는 이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을 해서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되더라도 다만 피압류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만약에 이게 5천밖에 안 된다.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계도 5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5천은 상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피압류 채권에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또 이제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되셨죠? 22년 판례입니다.
되셨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봐두시고 됐고. 자, 이렇게 이제 권리남용 정리했고 이제 권리 주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전 행위 능력에 밑에 이제 하얀 별표가 있는 하얀 별 판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출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 기출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가정법원은 아래 밑줄 한정 의견 게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다음 줄 성년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성년 의견 게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성년 의견 제도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보호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법원이 알아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년 의견하고 한정 의견은 정도 차이인데,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이걸 성년 의견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한정 의견이면 충분하겠다 싶으면 한정 의견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죠? 법원이 이렇게 이제 바꿔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나왔던 거 아시는 거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도, 꺽쇠 2번은 진짜 지엽적으로 단순한 게, 4쪽의 맨 위에 가셔서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게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뭐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분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게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쪽 가시면 이제 법인 나옵니다. 그죠? 법인인데, 지금 그 검은 별표 2개인데 2018년 판례에 밑에 이제 하얀 별표짜리 2021년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2018년 것도 같이 넣어놓은 건데,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트 1쪽 보실게요. 이거 잘 아시는 판례예요. 제가 맨날 강조 많이 했다. 그죠?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했던 판례예요. 그래서 갑 재단 법인이 있다. X 부동산이 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법인의 자산은, 그죠? 이게 변동되면 정관기지에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의 변동이 생기면 정관이 변경이 되니까 정관이 변경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건데 이제 X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이제 을에게 이제 갑이 스스로 넘긴다, 재산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뭐냐면 이 갑 재단법인의 채권자 A가 근데 저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이 X 부동산을 강제 지불해서 이제 경매 신청. 이제 경매가 됩니다. 이럴 때도 이 재단법인이 요 자산의 변경이 생기니까 주무관청허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결론 잘 아시죠? 예,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18년 판례. 그래서 스스로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해서 강제 집행하거나 이럴 때도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필요하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각 재단법인이 A한테 저당권만 설정해 줍니다. 이 X부동산의 저당권만 설정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당권 설정은 이제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때는 우리 판례가 X부동산을 단순히 채권자에게 저당권만 설정해 주는 것은 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만 할 때는 허가 불료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 설정적 승계니까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당권 설정도 처분행위는 맞아요. 그죠? 이제 처분행위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도 당연히 처분행위지만 X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냥 갑재단 범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정적 승계로 저당권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물권만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판례가 이제 기본재산 변경 없다고 그냥 허가 불료하다. 이게 이제 2018년 내용이죠. 두 가지.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해서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상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는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죠? 강제집행 실시할 때도 똑같이 허가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정관의 기재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만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불료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예외 판례로고 나고 2019년도에 또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데 2019년 판례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지만 갑이 A에게 저당권만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료해요. 그죠? 그냥 법률상으로는 이제 허가가 불료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갑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렇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라 돼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정관에 이렇게 허가 받아라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이 A한테 저당권 설정하면서 허가 받았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제 이런 거 하려면 허가 받으라 돼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정관에 기재돼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정관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단 구분해서 이제 이 판례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만 설정할 때는 이제 허가 불려. 근데 정관에 허가 받아라고 기재가 돼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에서 정관에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나중에 이 저당권을 실행할 때, 실행이면 이제 임의경매, 그죠? 임의경매를 이제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는 이때는 처분행위가 돼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하셔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그러니까 경매신청에서 이게 이제 강제집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정관에 따라 허가를 받아놓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저당권 실행될 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비교하시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예외 판례, 그 검은 별 2개 예외 판례 보시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본 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기본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 그죠? 잘 비교해 두시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19년 판례랑 이제 유사한 판례가 21년 판례에 나온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다 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얀 별 보시면 이 예외 판례, 동지 판례 돼 있죠. 밑줄. 이건 쉬워요. 비영리법인이 이번엔 전세권을 기본 재산으로 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제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우리 아시겠지만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것도 이제 정관 변경이 되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을 기본 재산으로 할 때 이미 정관 변경이 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 소멸 받았을 때도 전세권 소멸 통고에 대해서도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이게 21년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다 본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이제 설정 허가 받아놨으면 나중에 이제 전세권 소멸 통고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되셨죠? 그죠?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밑에 손가락 표시 그 사례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그 하얀 별 판례 22년 판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워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허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립학교법상 이제 허가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데 이제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자, 이제 5쪽 가십니다. 5쪽 가셔서 이제 하얀 별 판례 하나 보시면. 자, 밑줄 주택조합.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 사단이니까 법인격 전제라는 조항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준용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자, 이게 지금 이름은 조합이지만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의 채무는 누구 재산으로 갚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비법인 사단 재산으로만 갚고 구성원의 재산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죠. 이른바 유한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 유한 책임 써놨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단체인 조합에 귀속되고 아래 밑줄 조합원의 곧바로 조합에 대해서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한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가 또 나왔다. 그죠?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가시면 하얀 별 판례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기존 판례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째 줄 민사소송법 52조가 우리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와 같은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기존 판례 내용이죠. 똑같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도, 꺽쇠 2번도 비법인 사단의 하부 기관이 당사자 능력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되셨고, 기존 판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종중이란 요리라는 요 검은별 판례 있잖아요. 요건 중요합니다. 읽어보면 왜 중요한지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줄 보시면, 밑줄 보시면. 우리 종중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줄 보시면 민법 781조 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이 민법 781조 6항이 가족법이니까 여러분 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다. 그래서 이제 가족법에 가면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돼 있다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됐다. 그죠? 그러면 종중도 옮겨집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갖지 않은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죠? 어렵진 않죠. 그죠? 중요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 이 판례가 또 얘기한 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죠. 그러면 부가 속한 종중에서는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의 성과 번호로 변경되면 모가 속한 종중으로 이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되셨습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또 2022년 판례인데 이건 넘어가서 보실게요. 그래서 또 6쪽 넘어가시면. 이게 종중이라는 거는 우리 6쪽의 맨 위에 첫째 줄, 이것도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중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정관 규정해갖고 정관에 따라 규율을 받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은 이게 이제 비범인 사단의 정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범인 사단의 정관에 해당하는 종중 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일단은 유효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치성을 좀 인정해 준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 되셨다. 그죠? 어렵지 않다. 됐고. 그래서 고만고만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변동으로 넘어가시면 제일 절 법률행위 일반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강행법규나 단속법규나 여기 나오는데 이것들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속법규나 강행법규들이 이제 우리 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이제 뭐 특별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최신 판례로 뭐 이거는 단속법규다, 뭐 이거는 뭐 강행법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얀 별 표시 보시면 이것도 이제 꺽쇠 1번은 우리 기존에 있던 법리예요. 그래서 계약 등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지하면서 이건 강행법규다. 정해라. 그럼 당연히 강행법규 되는 거예요. 금지하면서 이건 단속법규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단속법규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서 법률행위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이제 끊어주시고,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법원이 이게 강행법규니 단속법규니 판단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등등등등의 여러 사정, 맨 밑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취지고. 자,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요 사례를 판단해 봤더니 요건 이제 단속법규였다 이렇게 본 건데, 꺽쇠 2번 보시면 의사인 갑이 을재단법인과 을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이제 의료법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병원은 아무나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의사, 그냥 단순히 의사인 갑이 을재단법인과 이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10항에 위반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위반되니까 무효냐? 아니면 그냥 단속법규니까 이제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갈 건지.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아래쪽 을법인이 의료법 위반해서 의사인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다? 단속법규다. 그죠? 그래서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거 중요한 판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째 줄, 이렇게 의사인 갑이 을 재단법인과 병원에 관해 경영 위탁 계약 체결했다. 위반해도 단속법규니까 이제 무효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죠? 됐고. 그다음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둘째 줄,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이거는 이게 조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안 중요해요. 그죠? 요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셋째 줄,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만 셋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뒤에 굵은 것이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이라는 경우에는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103조 위반이 돼버린다. 요건 이제 최신 판례 좀 추가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위반은 일단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짜고서 통정해서 단속 규정 위반해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법을 갖고 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거는 이제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통정해서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을 한 경우에는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로라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103조 위반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죠? 이건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나온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강행법규라고 이제 나온 사례인데, 첫째 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냥 유주택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주택자. 쉽게 생각하면.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그죠? 집 없는 사람들 그냥 살라고 해놨는데, 유주택자가 이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받아갖고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진짜 집 없는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금지시켜야겠다. 그죠? 무효로 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구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맨 오른쪽에 이제 사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무효다. 그죠? 그래서 단속법규냐 강행법규냐 간단하게 정리되셨죠. 그죠?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 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온 판례들인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셨고. 자, 그다음 이제 대리는 뭐 최신 판례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가시면. 자, 무효 취소 이제 첫 번째 하얀별 판례인데 이거는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보시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는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됐을 때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다.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져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가 있다. 그죠? 이럴 때도 당연히 이제 일부 무효 법리 적용될 수 있다. 쉬운 내용이 그냥 되셨고. 2022년 판례지만 읽으면 바로 아는 내용. 그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부 타인 권리 매매할 때도 그죠? 한 개의 목적물의 일부만 타인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 포괄적으로 포괄 매매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인 권리인 경우에도 그때도 이제 일부 타인 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다. 그죠? 쉬운 얘기. 그래서 여러 개의 계약이지만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가 있다. 그럴 때도 137조 일부 무효 법리는 적용된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이거 이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요 사례는 뭐 이제 부정한 건데 뭐 이제 뭐 그것보다도 일단 밑줄이 중요한 것들 보시면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하는 것을 의혹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민법 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뭐요?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착각만 안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뭐랑 운동하시냐면 강행법규 위반이면 무효행위 추이는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죠. 이거는. 그죠? 일단 그거 조심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볼 때 이제 이거 A 행위로서 무효다. 그죠? 이제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이건 무효다. 근데 이 무효 사유가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무효 사유가 제거되고 난 B행위 요걸로는 이제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그죠? 다만 이제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무효행위가 무효 원인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넷째 줄 보시면 예외. 다만 이때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인 당사자 의사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혹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효행위 전환도 이제 실제 존재하는 실존 의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정적 의사로 판단하죠. 그죠?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구체적 아래, 뭐 사정 아래에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뭐 결란한다는 바를 의미한다. 됐고. 그래서 다만 그 예외가 이제 아래 밑줄 4개인데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형법과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해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해법규 위반 무효도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 이제 138조에 따라서 그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한데, 그죠? 무효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그 밑에 두 표현이 그런 취지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면 그때는 이제 전환이 안 된다고 그런 취지죠. 그죠?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사례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죠. 자, 근데 이제 8쪽에 두 번째 박스 이제 보시면, 자, 요것도 2022년 판례지만 기존에 다 나와 있는 판례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쉬운 내용. X가 이제 갑과입니다. 그죠? 갑과인데 을이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하죠. 그래서 갑건데 그냥 을이 팔아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처분행위. 이제 무효죠. 다만 이제 무효행위, 그러니까 우리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사적 자체의 근거로 가능하죠. 그래서 갑이 이제 병에 추인을 하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유효하게 되죠. 이렇게 잘 아시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는 몇 조? 133조가 이제 유추정 돼가지고 소급표에 따라 다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아두셔. 그래서 근데 이제 을이 요 X 물건을 남의 걸 팔고 1억을 받았다. 1억 받았잖아요. 그죠?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지금 1억 갖고 있잖아. 그럼 이제 갑이 추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 네가 잘 팔았다 그러면, 팔아서 받은 대가인 1억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갑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인을 한 갑이 처분행위란 무권리자 을에게 1억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라고. 그죠? 되셨죠? 그죠? 그게 판례다. 그죠? 이거는 기존부터 있었던 거야. 2022년에 또 나온 거지.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조건과 기한 기간인데, 요거는 뭐 읽어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됐고. 뭐 반신행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소멸시효 가십니다. 그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이제 중요한 판례가 많이 있다 하시다시피. 자, 제척기간 보시면, 자, 이 판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2022년 판례인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꺼려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꺼려진다기보다 조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상법 얘기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판례 자체는 이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이익,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익 포기. 그러니까 이제 시효 이익 포기가 제척기간의 경우에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자체로는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꺽쇠 1번에 일단 이게 상법 814조 1항이니까 요거 이제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그래서 상법 814조 1항이 뭐냐면 넷째 줄 해상 운송인이나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대해서 권리 의무의 소멸 기간, 그러니까 814조 1항에 뭐 어떤 무슨 권리가 있고 요게 밑줄을 보시면 뭐 해상 운송인이나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대해서 뭐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제척 기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상법 내용을 몰라도 되니까 이 상법 814조 1항이 제척 기간이다. 1년의 기간이 제척 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여기 이제 꺽쇠 2번이 핵심인데,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뭐예요? 소멸, 이익 포기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척기간은 시효이익 포기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다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판례를 가지고 제척기간 일반에 대해서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하다고 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줄 따라오시면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 종류, 성질 등에 비춰 당사자들 합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줄 유추 적용해서 이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제조의 취지가 있으나 이 굵은 것이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래서 이제 이 상법 814조 제1항의 특징이 뭐냐면 제척기간인데 뒤에 읽어볼게요. 해당 운송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 행사 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척기간인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814조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럴 때는 당사자 합의로 제척기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시효익 완성된 이후에 시효익 포기도 가능한 거 아니냐. 요게 이제 판례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모든 제척기간의 시효익 포기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요 상법 814조 요것만 일단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굵은 것이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다음 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만큼은 제척기간이지만 시효익 포기를 우리 그 민법 184조 1항을 유추정해서 포기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 표시 좀 써놨죠. 이거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 잘 아시듯이, 그죠? 근데 이제 판례가 여기서 예외를 인정한 건데, 다만 이 판결이 제척기간에 일반적으로 시효익 포기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주의하시고, 그죠? 이거 상법 814조 이때만 이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법 얘기라, 그죠? 모르겠는데,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르면 이제 당하니까 이제 정리 좀 해 두시죠. 자, 이제 9쪽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10쪽 가서 보실게요. 10쪽 가셔서. 자, 10쪽 가셔서 이제 밑줄 보시면 우리 이제 단기 소멸시효 할 때 3년짜리에서 163조 5호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이렇게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잖아요. 특이하게도 세무사 사례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문에 없는데 세무사나 변리사나 뭐 다 전문 자격서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 판례 결론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실게요.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63조 제5호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몇 년이냐? 그죠? 아래 밑줄 가시면 세무사가 이제 도와주는 게 뭐 세무사가 상인인가? 사실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상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제 전문 자격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어려운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이걸 뭐 단순한 상인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래서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상인이면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밑줄 결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인이 아니니까 그냥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무사는 그 다른 자격사들하고 달리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163조 5호 3년 단기 소멸시효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인도 아니니까 결국 이제 민법 일반 원칙으로 돌아서 10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또.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이른바 계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먹기도 뭐하고 이제 먹자니 좀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게
그 10쪽에 이제 두 번째 박스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상법상 소멸시효 그 기간 5년짜리하고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021년에 무지 자그마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8강 거의 한 5개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어만 보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하고 상법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최신 판례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원칙은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 꺽쇠 1번 보시면, 자,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아니냐? 그러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당연히 민법 1번 원칙에 따라 10년짜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밑에 보시면 그 법률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때는 부당이득이지만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64조가 적용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상법 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된다. 그래서 똑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어떤 거는 민법상 10년, 어떤 거는 상법상 5년, 판례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유를 다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이외에도 판례들이 많은데 다 정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여기 나온 것만 최신 판례니까 여기 나온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근데 이제 꺽쇠 2번에 이제 밑줄 보시면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상 제도지만 이게 상법상 이제 위법 배당에 따라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죠? 이러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게 상법상 5년이나 민법상 10년이야. 그죠? 이럴 때 결론 맨 밑에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 되셨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 민사소멸시효다. 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일반 원칙만 보시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존 판례가 나있죠. 이거 2003년 판례인데 이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기는데 이 매매 계약이 상행이었어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판례는 그 밑줄만 보시면 되는데 상행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것도 이제 10년이 됩니다. 민법 적용된 10년. 오른쪽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쪽에 이제 그 하얀별 판례 보시면 여기서는 매매 계약이라는 안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얘기했는데 밑줄 보시면 상행이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애매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 741조니까 10년짜리인 것 같은데 이게 상행이인 계약의 무효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는 또 원칙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면 민법 10년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끊어주시고 다만 또 이게 상행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뭐 등등. 다음 줄 법률 관계를 상거래 관계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는 또 이제 상사 전형 5년,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무효로 인한 거예요. 무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은 부분 다음 줄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상행인 계약의 불성립 동그라미.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도 그대로 이 논리는 적용된다. 그래서 민사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사 5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 상인인 갑이 자신의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을이 운영하는 상점 일부에 관해서 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점포를 구해야 되니까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제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무효가 아예 불성립이 돼버려요. 불성립, 그죠? 그러면 권리금 및 임대차 보증금 지급했는데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맨 밑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판례가 어떨 땐 10년, 민사 10년, 뭐 어떨 땐 상사 5년 그렇게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일일이 다 생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 그죠? 이거 이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검은 별표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는 전원합의차라 그나마 좀 검은 별표 쳐놓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판례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10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그나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다. 103조 위반입니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 중요해요. 그죠? 기존 판례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아예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그죠?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 슬쩍 다리 들이밀어가지고 이제 이른바 자해공갈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보험금 탄다. 당연히 103조 위반이, 그죠? 그래서 다음 주 103조 위반에 무효다, 그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니까 만약에 지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조건은 이건 또 이제 상법을 유추적용해서 5년 상사시효 기간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10년이라고 그랬다가 판례를 변경해서 5년으로 바꾼 거니까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되셨죠? 이렇게 이제 판례가,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데 판례가 쏟아지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됐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별표도 그 취지가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보험금인데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수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 표시에 제가 5년 이렇게 써드렸죠. 그죠? 이것도 이제 뭐 다치지도 않고 다쳤다고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 보험사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질 텐데 이런 거 이제 다 5년이라 그랬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쪽 보시면 그것도 이제 굵은 글씨만 보셔요. 근로계약상 보호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잘 아시죠? 우리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서 보호의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의무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나 10년 민사소멸시효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상인, 그러니까 맨 위에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이제 민사 10년이다 이거죠. 이런 이제 판례들이 최신 판례 좀 많이 나와 있다. 그죠? 됐다.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단순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시간 많이 뺏기지 마세요.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자, 12쪽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별표 2개 돼 있죠. 매우 중요하다.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도 한번 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문부터 확인합시다. 민법 165조. 조문부터 확인합시다. 민법 165조. 자, 165조 보시면 잘 아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1항.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잘 아시는 판결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판례 얘기죠. 이 조문 얘기죠. 근데 이제 2항.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뭐 파산 절차를 위해서 확정됐다. 뭐 재판사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도 전원과 같이 10년 연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안 보는 조문이고 여태까지 출제도 안 됐던 조문이 사망. 근데 이제는 사망은 매우 유력해져요. 사망 잘 보셔야 돼요. 사망.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겠죠. 잘 안 보셨겠지만, 그죠? 이게 사례가 없고 판례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었는데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일단 뼈대부터, 조문 뼈대부터 정리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판결이 확정되거나 뭐 이제 조정 절차가 이제 뭐 성립하거나 뭐 그래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들 어쨌든 확정되면 단기 소멸시효 10년 연장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에 따라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10년 연장 안 됩니다. 그죠?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12쪽에 실제 사례가 뭐였냐 이렇게 이제 판례 나오는데 보시면 요거 이제 키워드 제가 이제 굵은 글씨 해놓긴 했는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그죠? 그 키워드로 해서 좀.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이 뭐냐? 갑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돈을 안 줍니다. 을이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를 제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소송을 하면 비용이 들어요. 뭐 인지세니 뭐니 이거 갑이 돈 내가면서 소송해야 돼. 그죠? 갑이 돈 내가면서 소송해야 되는데 우리 제때 주면 비용 안 들어도 되는 걸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갑의 승소로 확정이 됐다.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비용 들어서 소송했으니까 네가 괜히 이렇게 버티고 안 주고 그래서 소송해서 돈 들어갔으니까 이 소송 비용 내놔라. 이제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상환 청구. 당연히 인정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도 결국은 이제 그 판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갑이 을한테 소송 비용 내놓으라면 그냥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또 다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원이 소송 비용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소송 비용 판단은 재밌는 게 여부 판단하고 액수 판단이 다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소송 다 끝나고 야 내가 이겼으니까 소송 비용 내놔라 이렇게 소송 비용 상환 청구하면 법원이 일단 을 너는 갑에게 소송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요거까지만 이렇게만 판단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판결 확정이 된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소송 비용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판결 확정 났어요. 그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은 지금 확정 판결 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갑이 국가였어요. 국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5년짜리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는 이제 5년짜리 소멸시효인데 확정 판결 났으니까 5년짜리였는데 그러면 이거 10년 연장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원이 여부 판단만 하고 액수 판단을 아직 안 해줬어요. 얼마를 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액수 판단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알아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키워든 게 이 특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165조 3항이 들어맞는 사례지. 그죠? 판결 확정됐는데 액수 판단이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변제기가 도래 안 할 거야. 그러면 판결 확정이 났지만 5년짜리가 10년짜리 연장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165조 3항이 들어맞는 사례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를 165조 3항 조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판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 2개짜리 판례 읽어보시면 민법 165조는 3항에서 굵은 글씨 따라오세요.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민법 16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송 비용 부담은 정해줘요. 하지만 액수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 상환의 의무가 존재가 확정이 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법 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 상환 청구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해당한 판결 확정 시 발생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165조 3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었는데 국가의 권리로서 5년짜리였으니까 이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왔습니다. 10년 연장 안 됩니다. 판결 확정됐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 당시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10년 연장 안 된다.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다음 또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시면 그 두 줄에 그 위에 두 줄은 이것도 뭐 기간 상행이 5년이다. 이제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획 상행이다. 그러면 상행이니까 상법 적용되니까 다음 줄 5년이다. 뭐 쉬워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이 기산점이 중요한 거예요. 민법 166조 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에, 그죠?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죠? 그러면 이 도급에서 하자 담보 책임은 당연히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예외 중요하죠. 그 하자가 건물 인도방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가짜 보수 가능한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진행. 그래서 이제 갑이 수급이, 을이 도급이. 네. 갑이 이제 건데 뭐 하나 만들었다, 그죠? X 물건 만들었다, 그죠? 근데 여기 하자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하자 보수 청권 등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아직 인도 전에, 여기 이제 인도 전에 이미 하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도 전에 하자가 생겨버렸는데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시켜버리면 을로서는 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 아니, 인도를 받아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을 인도를 받아야 을이 살펴보고, 아이고, 하자 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도 전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하자 발생 시가 아니라 인도를 받은 때로 기산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하자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인도한 날로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뭐 제가 그냥 하얀 별표 쳐놨지만 또 잘 알아두세요. 그것도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별표 하나 판례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행인수 얘기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행인수는 잘 아시죠? 뭐냐면 매매대금에서 이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주는 건데,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면 잔금 의무 이행을 다 한 것으로 보잖아요. 이행인수의 경우에. 그죠? 그런 걸 이제 먼저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꺽쇠 1번 보시면 밑줄, 이행인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 늘어난 원리금이 매수인의 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그래서 예컨대 X 물건 1억짜리 이제 팔았는데, 예컨대 이제 갑이 묻고 저당권 같은 거 갖고 있고 피담보 채권 3천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천은 대신 갚기라고 이렇게 7천만 원만 지급했다. 그죠? 3천은 공제하고 이제 이행인수 체결했다. 그런데 병이 이거를 안 줬는데 여전히 금액이 3천만 원에 남아있다. 그러면 이 을에게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아시다시피 우리 이행인수는 채무는 여전히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이행인수 했다고 해서 채무가 병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을이 3천만 원 채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병이 뭐 날짜가 됐는데도 이행을 안 했다고 근데 뭐 예컨대 뭐 지연손해금도 안 붙고 그래서 동일하다 그러면 손해 안 붙어요. 손해 안 생겨요. 이거 똑같이 3천만 원 변제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병이 변제를 안 하고 이행기까지 지나버리고 막, 그죠?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대신 변제한다. 그럴 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 이행을 안 해갖고 지연손해금 등이 붙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붙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채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 채무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행을 안 해서 얘 채무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굵은 글씨 다시 보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이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은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한 때 성립했다. 아시다시피 이게 불이행 시하고 손해 발생 시가 일치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행은 뭐 앞에 했는데 손해는 나중에 발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게 손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 그래서 3천원 원래 부담하고 있었던 건데 얘 때문에 지금 1천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죠? 병 때문에 을이 갑에게 1천만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을의 손해가 당장 지금 1천만 원을 준 게 아니라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것도 과연 손해로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손해에서 나가서 이걸 과연 현실적인 손해로 볼 수 있어요. 요거 중요한 얘기, 그죠? 요즘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둘째, 재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부담 자체가 손해가 되려면, 이제 나오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될 성질에 거셔야 된다. 이런 좀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더 부담했다고 무조건 이제 을이 병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 손해가 돼야 되는데, 이 현실적 손해가 되려면 이게 채무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될 성질에 거셔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손해,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한 게 손해다.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 손해가 되려면 이런 제한이 좀 붙는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꺽쇠 3번으로 가시면 위에서 한 뭐 8째 줄, 9째 줄까지는 우리 다 기존의 내용이니까 안 읽어도 바로 굵은 글씨 가시면 정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볼 수는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행 안 해서 뭐 1,000만 원 채무가 더 생겼다 그래서 채무 부담한 것만으로는 아직은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 갑이 그 이자 등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때 동그라미. 이게 늘어나니까 을이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이자를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럼 이거 확실하게 손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 손해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이자 등을 지급한 때 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권을 갖게 되며 그때 병에게 정의 이행인수 계약 불이행했다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이러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소멸시효.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병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될 텐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행 안 했다. 그때부터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이자 등을 지급한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병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심리해서 소멸시효 완성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원심이 그죠?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 없이 그냥 당연히 뭐 중도금 지급기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이래갖고 이제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이제 원심이 했는데 우리 대법원이 야 너 잘못했다 그러면서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등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그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행 안 해갖고 위반했다. 그것만으로 아직 손해배상 조건이 현실화된 게 아니다. 현실적 손해가 생긴 건 지급한 때부터다. 그러니까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 계산된다.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중요하겠죠? 나름.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단과 정지 바로 위에 있는 판례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좀 쉴게요. 바로 위에 있는 판례 뭐냐면, 이거 이제 임치인데, 임치 요건 중요해요. 요 판례도 나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 시점 맨날 비교해드리면서 표 그려드리잖아요.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 없는 채무 이러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 시점 비교해드리면서 도래, 성립 요거 이제 이렇게 암기시켜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표에 보면 이제 성립 또는 발생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요게 계약의, 이 성립은 계약의 성립이고 요 발생은 채권, 즉 권리의 발생이에요. 그죠? 우리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이니까 이제 채권의 발생. 사실은 요 시점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면, 예컨대 매매 계약 성립하면 매매 대금 채권 생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는 성립하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산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립시, 발생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임치, 요거는 이제 이 임치 계약은 특이하게도 계약의 성립 시점하고 채권의 발생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 임치 계약은 맡기는 거잖아요. 물건을 맡기는데 이게 낙성 계약이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물건을 맡길게, 을이 내가 네 물건을 맡아줄게 그러고 약정만 있으면 일단 성립해요. 약정만 있으면 성립해요. 그런데 아직 갖다 맡기지 않았어요. 아직 갖다 맡기지 않았는데 반환 청구가 생겨요? 찾아갈 수 있어요? 안 생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임치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뭐다? 이 맡기기로 하고 맡기는 인도.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계산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하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임치 맡겼으니까 임치를 해지하면 반환 청구권 생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해지하면 반환 청구권 생기니까 해지한 때부터 소멸시효 계산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요? 갖다 맡긴 때부터 반환 청구권 생겨요. 추상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나 임치물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임치 계약이 성립하여,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임치 계약 성립만으로는 안 되고 임치 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지나. 그 인도된 때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로만 계약 성립된 경우에 반환청구 바로 안 생기고 인도된 때부터 생기고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산되는 거 임치 되셨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이제 함정 파면 제가 이제 진짜 함정 파볼까요? 임치의 경우에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반환청구 생기니까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깜빡 넘어가야 다 넘어와요. 이해가시죠? 그죠? 해지한 때 아닙니다. 그죠? 언제다? 인도한 때. 인도한 때부터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인도시가 기산점입니다. 되셨죠? 그죠? 되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중단 정지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시겠습니다.